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토지 투자 쪽에서 이제 강의나 아니면 뭐 관련 분야 아티클을 읽을 때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 전철역이나 아니면 철도역 부근을 역세권, 그 전철역이나 뭐 철도역 그 부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시대에서 이제 철도의 시대로 이제 바뀌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교통망이라는 것은 정말 인구 유입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상권의 변화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교통망과 어떤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제 역을 중심으로 뭐 다양한 상업, 그다음에 업무 활동이 일어나는 세력권, 어떤 에어리어 바운더리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역 주변에는 뭐 상업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인구 이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은 상업 활동과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세권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역세권은 보통 뭐 지하철, 뭐 철도역 부근을 중심으로 500m 뭐 반경 내외의 지역이라고 하지만 꼭 500m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뭐 직접 역세권, 뭐 간접 역세권 해서 500m가 될 수도 있고 1km 또는 3km까지도 그 영향권이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럼 도대체 역세권의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음, 당연히 뭐 어떤 디스턴스, 거리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지리적인 위치, 자연적인 요건,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이용의 편리성, 뭐 역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역세권은 500m 내외라고 하지만 그것이 1km가 될 수도 있고 3km가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역세권은 또 부동산의 이제 가격의 결정타를 날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로케이션 입지에 아주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 역세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지가라는 것은 땅값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밸류 가치라는 것인데 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지대한 요인이 인구수예요. 인구수, 인구의 유동수. 그래서 역세권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머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하는 곳이라서 지가가 높이 뜨는 것이겠죠. 일단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세권은 일종의 특례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완화된 규제가 공법상의 규제가 또는 정책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된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법으로 2010년 정도에 3월 정도에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 어떤 철도, 역을 둘러싼, 뭐 전철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을 둘러싼 그 상업지 또는 그 근처에 또 이제 사람이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거지. 그래서 어떤 이코노미, 경제력이 왕성해지는 그런 곳을 이제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지가가 높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 특례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용 방식은 이제 강제징용 방식이라서 좀 마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 비용이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요즘은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지라는 거는 바꿀환, 땅지자에서 땅을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수용이 아닌 민간 개발 또는 환지, 입체 환지. 입체 환지라는 거는 제가 토지 소유주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 저는 땅으로 안 받고요. 저는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상가로 받을게요. 요게 이제 입체 환지 방식이고요. 저는 그냥 구획 정리가 된 깔끔한 땅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위를 보면 원형지가 있고요. 그다음 구획 정리 전에 이렇게 반듯반듯하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 땅을 가진 지주예요. 지주인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땅은 줄어들어요. 50평,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로 줄어드는데 왜냐면 그 나머지 50%는 이제 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잖아요. 뭐 도로를 낸다던가 그다음에 채비지, 그다음에 뭐 보류지 이런 것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그 토지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지 평수는 줄어들어도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보류지라는 거는 뭐 여기다 공공시설 기관을 세운다던가 뭐 마을회관을 둔다던가 그렇게 이제 좀 남겨둔다고 보류지라고 하고요. 채비지는 시행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 비용이 드는 거를 이제 그 50% 정도의 땅으로 각 지주로부터 이제 받은 그 땅으로 공사비나 뭐 사업 시행비로 쓰는 거를 이제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자, 황제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전 수용 방식은 좀 강제징용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이 많죠. 나는 이 땅을 팔기 싫은데 국가에서 국가 개발을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징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그 땅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하면 땅으로 이제 구획 정리해서 줄게 이렇게 돼서 그 정착민들한테도 어떤 윈윈인 것 같아요. 국가에게도 그다음에 토지 정착민에게도 윈윈. 그래서 2010년 3월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역세권 개발을 환제 개발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수용보다는 환지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역세권 중에 하나 예로 이제 안중역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안중역은 서해 복선 전철 있는 그런 쪽인데 한번 그 서해 복선 전철역의 그 영상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반환해권의 거점으로 2015년 오늘 동선에서 서해시대의 새로운 대국민 사이선 도천 전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 도심으로 도약하는 반환해권 경선지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의 신사업단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자, 이렇게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서해안 쪽에 이제 뚫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고 또 그중에 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안중역으로 예를 들 텐데요. 뭐 동북쪽으로는 뭐 삼성. 왜냐면 이제 이 서해안 쪽에 삼성 LG 단지가 들어선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또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진 쪽은 이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무역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중에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곳이 당진, 평택, 아산만, 그다음에 또 고도 국제화 도시도 있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LG도 들어와 있고 중국도 그다음에 일본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관심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역세권에 해당하는 역 주변의 땅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답이지만 뭐 사업 예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거지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동 지분상의 문제도 전혀 없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서해 복선 전철 중에 하나의 안중역은 뭐 제2의 강남역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역세권, 그 다음에 뭐 환지 방식, 도시개발법, 그다음 수용 방식이 아니라 이제 환지 개발 방식이고 또 역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해 복선 전철이 뚫리는 이 서해안 쪽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공기도 탁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